오신 과정에서도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미시 제1회 UMA 산업발전 세미나는 구미 도시환경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구미시가 주최하고 경대가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속에 이어서 구미시의 회사와 인사 말씀이 있고요. 네 분의 발표자를 통해서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을 통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변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김재상 시의장님 참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정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T 구미지사 박종호 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주최하신 구미시 장세용 구미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주관하신 경대학교 환성욱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행사 주제 발표를 맡으신 네 분의 관련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코리아 김형근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시이템 이현재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정민철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재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를 잠시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한된 규모로만 진행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미 소개를 마치고요. 국민의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하며 완전히 국회를 모두 비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를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다음은 항공 및 UMA 산업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대학교 한성욱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원대학교 총장 한종욱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장세용 구미시장님,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님, 김영건 보잉코리아 이사님, 이현재 하나시스템 전략부장님, 정민철 항공공항공사 경영전략부장님,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님을 비롯한 예비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미시의 미래를 위하여 이 세미나가 열릴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장세용 구미시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미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미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UMN 산업은 구미시와 우리 대학교 인근에 들었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핵심 산업 분야이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성장의 정체기에 접어든 구미와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 미래 신성장 산업인 것입니다. 또한 공항배후 도시로서의 구미에 활력을 넣어주고 미래 공항의 모습을 구현할 꿈의 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UMN 산업의 현실을 돌아보고 미래를 점쳐보는 세미나를 우리 대학에서 연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운대학교는 일찍부터 항공산업의 미래를 확신하고 대학 자체를 항공특성화대학으로 만들어 항공산업의 전 분야에 걸친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관련 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UMN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형 연계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학은 물론 구미시의 앞날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이 자리의 의미가 더욱 군해지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계협의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AM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세용 구미시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세우 총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산업을 목표로 삼고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때 첫 번째 세미나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신공항이 배치 결정이 나기 한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신공항의 유치와 그와 관련된 산업의 변화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인사 말씀을 드리는데 목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인데도 신공항 유치 결정이 나지 않았고 밖으로 들리는 소문과는 달리 내막을 찾아가 보니까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님도 찾아뵙고 그와 관련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확인을 해가면서 총리님을 찾아뵙고 결정적으로는 국방위원회를 국회 국방위원회를 찾아서 국방 차관 장관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내막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릴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때 너무나 목이 말랐던 그 기억이 이 강이 들어서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부터 이제 힘내서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제1회 UAM 산업발전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경제사무장님을 비롯한 이재배 의원님, 그리고 경상북도 경제일 기계항공방위 팀장, 박정호 KT 구미지사장님을 비롯한 관련 기업, 대학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들께
한 명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 초빙에 협조해 주신 오인코리아 김영돈 이상 하나스템 이현주 유엔 사업 전략팀 부장, 한국공항공사 정인철 경영전략부장님, 한국교통연구원 한재현 센터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는 이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변화를 발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를 바탕 두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나라가 이끌 수 있는 제조혁신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빅5 플러스 1 미래산업발전 전략을 지난 9월에 수립했고, 그 중심에 유엔 도시망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침 저희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온 경무대학교와 손을 잡고 산학 연구원 업무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 공학신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구미의 유해경 제조 특화장 조성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나아가서는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는 버티포트 를 같은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데, 항공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도시 건설까지도 저들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업은 기체 제작, 항공 준비, 운항 관제, 인프라, 서비스, 보험, 아주 다양한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기에 새로운 융합 산업으로서 각광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그와 관련되는 법률 법률 체계가 변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제 시 제작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시운전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시운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낙동강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이 부지들이 앞으로 유해연 관련한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서로 공감하고,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 구미가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와 함께 바로 경문대학교가 그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열흘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좀 늦게도 잘 해가지고 소개하고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재율 기계항공방위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정 활동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미시의회 의장 김재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과 또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신공항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신공항이 모두가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가 구미라니까 구미공항이 구미공항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는 그런데 현혹이 되어서 우리가 사전에 아무런 대책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꿈이 공황이 아니라 정말 꾸미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황으로 전락할 수 있는 최대 수혜자가 아닌 어쩌면 가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나 또 우리 정치계 또 모든 분들이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공황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진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경원대학교에서 구미 UAM 산업발전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도시의 교통 문제를 3차원적으로 근본부터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경우 2040년 1500조의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구미과 관련 산업의 메카가 되어 구미공단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이지연 의원님께서 이 강의를 듣고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관련 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민년 새해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학회부터 출전이 도착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전문을 다 제가 대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미래 산업 발전과 UAM 발전 산업의 민군 연계 방안과 기반 조성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신 구미시와 경원대학교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발표자분들께 기념사진 촬영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분과 발표자분 앞으로 단상 위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빠르게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계가 정리된 대로 바로 제1주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다 영어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 두 장만 제가 한글을 집어넣어놨고요. 근본 주제 발표에서 하드로 from so simple beginning, 즉 그처럼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아주 이제 2009년도가 찰스 다윈이 탄생한 지 200주년 되는 해였고 진화론을 발표한 지 150되는 해였거든요. 그때 이제 하버드대 무슨 교수가 하나 이제 사설을 썼는데 그 제목이 From So Simple Beginnin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즉,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론에 제기하는 변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사고의 틀을 마련하는 거다. 즉, 진화에서 얘기하는 찰스 다윈이 주장하는 변이 플러스 적자 생존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플라톤에서의 이제 진리의 불완전한 그림자, 즉 진화라는 것은 돌연변이처럼 불완전한 어떤 그림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그거를 반박하면서 그게 아닌 새로운 사상 체계로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이제는 생물학적인 어떤 이 로직으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인문사회 과학적인 이제 로직으로 보고 그거를 적용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적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변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 쪽에서는 군사 영역이고 사회 쪽에서는 기술 혁신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고 즉 우리가 현재까지 발전되어 온 거를 더 진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도태하거나 해보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화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제. 아까 그 구미 시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미가 전자 산업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였는데 이제 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변이라든지 뭔가 진화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누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롬 소시 프로 비기닝에서 아주 단순한 걸 하면 7기병연대 옛날 제 나이 때쯤 되면은 그 70년대 초반에 그 외국 서부 영화면 카스터 장군이 꼭 나옵니다. 그 카스터 장군이 7기병연대 연대장이었고요. 그 7기병연대를 주제로 한 영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멜 깁슨이 나왔던 유어 솔저스라는 이제 영화가 있고요. 이게 실제 월남전 실화하고 7기병연대 1대대입니다. 그 다음에 7기병연대 4대대가 우리나라에도 주둔해 있었고 또 헬리콥터 부대로 주둔해 갖고 있다고 최근에는 철수해서 없죠. 그래서 이 7기병연대라는 게 상당히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미국의 기병연대라는 거고 그러면 이 기병연대가 어떻게 진화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손가락 좀 한번 눌러주세요. 할 거니까 기동장 밑이나 일반적인 기동은 말로부터 해서 마차로부터 해서 이 옛날 구식 탱크로부터 최첨단 탱크와 실제 첨단 탱크로 이렇게 진화되는 게 순서죠. 비행기도 이렇게 쌍욕, 그 다음에 프로펠러, 제트기 이렇게 진화되고 이제 스텔스까지 나온 거. 헬리콥터도 이제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이 두 개로 달려있는 이 헬기로 V-22인데 이렇게 하고 공격 헬기로 최첨단 아파치로 갖고 현재 보잉에서 개발하고 있는 디파이언트라는 이렇게 개발되는 게 통상적인 진화의 순서, 발전의 순서라고 하겠죠.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근데 7기병연대는 백 말고 그냥 국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7기병연대는 이제 옛날 서부시대의 그 기병연대로부터 바로 기갑으로 바뀝니다. 1900년 초에 바뀌었다가 그게 1940년도 50년도 월남전 들어가면서 이게 바로 헬기 부대로 나옵니다. 에어 캐벌이라는데 항공기갑으로 바뀌었거든요. 기동의 순서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동의 순서가 확 변화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변혁이라는 거죠. 민간 사회에서 얘기하면 기술 혁신이 되는 거고 군사 도메인에서는 군사 변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백 눌러주시죠. 그렇게 근데 실제 7기병은 어떤 군사력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를 보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리겠지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말에서 전차로 그 다음에 항공 헬리콥터 수색 작전을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진화의 과정이 팍팍 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연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진화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로 보지 말고 사회 인문학적에도 이런 진화와 변형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현재 구미도 이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UAM 산업을 이제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으로 이제 UAM 산업을 이제 도입하려고 지금 이런 세미나도 만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화로 프롬 소신 프로 비기닝이라는 이제 화두를 갖고 시작을 했고요.
네, 팬텀웍스라는 것은 간단하면 보잉의 항공기를 만드는 연구소예요. 두 가지 연구소가 있는데 하나는 BKETC, 여기 와 계신 분 있는데 TRL 레벨, 기술적 수준의 1번에서 한 4번까지는 BKETC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팬텀웍스는 TRL 레벨 4번에서 6번까지 그 이제 제품을 완성화시키는 이제 연구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바로 이제 판매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주로 시뮬레이션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팬텀웍스가 미국의 비교한 나사 정도하고 거의 견줄 만한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멈티에 대해서 일단 얼마나 멈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언맨드 티밍, 이제 무인기 자체가 그냥 무인기만 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컨트롤해가면서, 물론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비행기를 조작해가면서 옆에 무인기를 붙여갖고 이 무인 편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가면은 무인 편대가 몇 대가 쫙 따라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이 개념을 맨드 언맨드 캐논이라고. 그래서 우리 팬텀웍스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트레이닝, 언맨드, 서비스, 데이터 애널리틱 주로 포커싱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UAM 들어가기 전에 멈티 포트폴리오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 갖게 될 PA 포세이돈이라는 해상 초계기의 멈티 기능, 그다음에 아파트 멈티는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에어티밍 파워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그 연구 개발 중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이 두 가지만 동영상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왼쪽에 있는 화면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비디오 클립인데, 이건 이제 P8이라는 해상 초계기에서 무인기를 떨궈갖고 적 잠수함을 탐색하는 이제 그겁니다. 이거 찍어주시고요. 오케이. 네. 에어론치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장 파드에 달아갖고 무인기를 달아갖고 이제 어느 뭐 동해 어디 북한 잠수함을 내려온다 하면 P8 그쪽으로 가서 매기기가 아니라 디플로이드 온 P8 이 무인기를 떨겨버려요. 이거는 이제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매드 장비를 탑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겨갖고 자기가 이제 나사를 분리해갖고 이제 자기가 하는 다시 설명해갖고 이제 임무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피해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잠수함 표적을 갖고 얘가 버스인 모드로 이제 돌아오면서 계속 탐색하는 거예요. 이 탐색 정보를 피해에서 날려줘야 되겠죠. 이게 어디 저 부정한 게 있지만 이게 이제 스캐닝을 틀이랑 거의 비슷한 모델이라고 보십니다. 소그만 로컬라이즈드 매기글이 이제 적 잠수함을 표적화하고 실용성 있다는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추적된 정보를 P에서 날려줘갖고 정확하게 P에서 어디다가 내가 타격을 할 건가 구분해갖고 정보로 나가는 거죠. 필요하면 인공위성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고, 화면 스트리밍이 약간 안 맞네요. 아까 그 매기글에서 날린 표적 정보를 P8이 받아서 이제 P8에서 타격을 하는 거죠. 로컬라이즈를 이제 좀 이따 이제 어뢰라고 그러죠. 중간에서 필요한 어뢰가 소화돼가지고
배경은 멈추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해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으로 해소해도 되고 대양에 나가 있으면 함정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한 10,000번을 해봐도 10,000번 다 정확하게 해소가 됩니다. 배도 이제 근처에 있는 배도 해소시켜버립니다. 떨기기는 피해서 떨겼지만 해소가 안 돼요. 뭐 100% 확률로 이렇게 해소가 나와요.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세상의 뭐, 백 한번 불러주세요. 백. 원래 멈티의 대표적인 거는 이 앞받침 멈티입니다. 진짜 앞받침 멈티인데, 요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사진 촬영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사진 촬영하는데, 그러면, 사진 촬영은 하지만. 요거는 이제 미 전투에서 지금 했던 거고요. IED라고 그쪽 공무원의 이라크나 이런 데서 테러 부자들이 도로에 폭탄물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장면이 UAV를 캡처가 두 번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UAM 제조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조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하나 시스템의 이현재 부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화 시스템 UAM 사업 보조국이고요. 사업 전략팀 이현재 부장이고.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방안 그리고 그 동향을 저희 하나 계획을 일부 포함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순서는 시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UAM 사업을 구성하는 기체, 서비스, 인프라 말씀드린 후에 하나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입니다. UAM 시장은 저희가 그 도시 밀집도 거대 도시화되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서 교통 혼잡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준비합니다. 이렇다고 인프라를 또 계속 확장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따르고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정부의 어떤 수요가 계속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극복, 교통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항공을 활용하는 3차원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과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예전에는 도심에서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가 좀 제작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 어떤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이것이 가능해져서 UAM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2040년 기준으로 우리 국토부 KUAM 기준 730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사나 전망 업체마다 편차는 있으나 국토부 전망한 평균치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 공통적인 점은 이 시장 성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경우 CAGR 성장률 약 31%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도래할 UAM 시장을 위해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UAM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 정부기관 나사, 이 연방항공안전청 FAA 그리고 이제 민간 업체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들 운영되고 있고 이것이 전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연초에 운영개념서도 공개가 됐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정부 주도로 이런 워킹그룹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미국의 FAA 같은 유럽의 이아타나 항공기 OEM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년 6월 KUAM
발족이 되고 그때 이제 팀 코리아가 발상이 됐고요. 이후로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 이제 기술 로드맵이 나왔고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이거는 이제 기술 측면, 어떤 부품 등 R&D 측면이 한편으로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운영 개념서가 KUAM 운영 개념서가 9월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관련한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석하다 보니 한번 모이기도 힘들어서 세부실 편별로 논의하는 작은 자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계시는 대로 3주제와 4주제에 대한 발표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 발표는 공항 환경을 고려한 UAM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공항공사 정민철 부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정민철 부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장님께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UMA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항공사 정민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UM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에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법상으로도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전국의 공항들 중에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고, 그래서 대구통합신공항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항 환경을 고려해서 UAM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좀 차네요. 마스크를 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의 변화, UAM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UAM은 2016년도에 우버라는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버가 UAM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우버는 플랫폼 업체잖아요. 플랫폼 업체인데 도시를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혀서 앞으로 하늘길을 이용하자라는 개념으로 UAM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버가 나온 UAM은 도시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는 비행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아마 앞으로는 UAM이라는 단어가 RAM이나 AAM으로 바뀌어간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비행기들로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는 항공기가 조용해지고 전기로 이제 갈 거고, 앞으로는 수소를 이용해서도 가는 비행기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787 비행기 드림라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드림라이너는 기존 항공기보다 소음이 저렇게 훨씬 작습니다. 이게 작고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또 꿈의 비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행기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동력원 자체가 전기로 바뀌는 게 지금 세계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로 만드는 비행기들 중에 기존에 있는 비행기들처럼 전기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시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엔진에다가 기름을 넣지 않고 전기를 넣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시톨이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ES톨이라고, 전기차를 타보셨으면 모두도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순간 가속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순간 가속력이 높은 전기 동력을 쓸 수 있으면 빨리 떴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처럼 이렇게
공항을 건설할 때 공항의 활주로가 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우리는 3,500m 이상의 기준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지 유럽을 갈 수 있고 미국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발전되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추진력이 좋은 항공기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 조그만 활주로라도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작지만 활주로 이착륙 길이가 짧은 이에스톨이 지금 개발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얼번 에어 모빌리티에서 도심의 환경에서 뭐 복잡한 도심에서 20-30km를 가는 항공기들을 EV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기로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 그러니까 전기를 동력으로 쓰지만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것들, 이게 EV톨이고, 얼번 에어 모빌리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버가 도심의 복잡한 환경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전기로 수직을 이착륙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소는 안 되느냐? 물론 수소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무인기에서 개발되고 있는 수소를 전력원으로 하는 수소 연료 발전을 통해서 가는 이제 드론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장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2016년에 얼번 에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할 때, 우버는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접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여러 기체 제작 업체들에게 대해서 기준을 줬습니다. 전기로만 만들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버에 수많은 박사들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배터리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수소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전기로만 충분히 100km 정도 안에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비행기를 만드시는 업체들은 무조건 전기로만 만드십시오라고 기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 우버와 협력한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우버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도 뭐 우버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우버와 협력하는 업체들은 다 전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로 만들고 보니까 처음에는 20km 내지 30km 정도를 생각했던 것들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방금 하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200km 이상 가는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UM이라는 단어가 얼번에서만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면 아래에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로 바뀌어야 되느냐. 요즘 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A입니다.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 도심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역 도시 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교통수단, KTX나 버스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만 한다면, 우리 EV톨을 가지고 UAM을 한다면 서울 도심이나 수요가 많은, 두 번째로 수요가 많은 뭐 부산 정도에서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RAM이나 AAM으로 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경북이나 구미나 신공항이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 와서 이런 UAM을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모든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얼번 에어 모빌리티는 저소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미래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거다. 막히는 도로를 하늘길을 이용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구석기 시대 이후에 인류가 살아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와 사람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래서 과거의 여러 유적지들을 보면 도시화가 생겨났고 그 도시화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아니 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도시들의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넓히는 것들은 현재 상당히 불가능하니까
그런 교통체증을 만들어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수단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다. UAM을 이용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UAM이 나타났고, 이것들이 이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조금 더 멀리 광역도시 간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발전될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은행인데, 모건 스탠리가 처음에는 1800조 규모의 시장이 2040년에 발생할 거다. 1800조 시장이면 우리나라 GDP가 약 1800조, 20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에 맞먹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지금 항공시장, 전 세계에서 보잉이나 다른 항공시장들이 만들고 있는 항공기 기체와 항공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산업의 규모는 약 0.88조 달러, 1000조 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40년에는 기존 항공기 시장과 동일한 시장이 하나 열릴 것이고, 2050년에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000조의 10배의 시장이 열릴 거다.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경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그런 큰 시장이 2050년에 열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UAM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밑에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준비를 해서 2025년에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으로부터 강남의 어느 곳까지 한 곳을 시범적으로 띄워보자. 하루에 2-3편이라도 띄워보자. 그게 2030년까지는 그렇게 시범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성장기가 되면 203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으면서 날아보자 라는 개념이고, 2035년 이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위의 기체를 탈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로드맵입니다. 과연 이 우리나라 정부의 로드맵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전화기들이 저희가 예전에 계속 사용했던 전화기들이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마을에서 어느 집에 전화가 왔으면 마을 회관에서 방송을 합니다. 누구누구 전화가 왔으니까, 서울의 아들이 전화 왔으니까 와서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가서 받고 그랬습니다. 저런 전화기가 우리가 모두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00년경입니다. 근데 최초로 모토로라가 위성으로 전화기를 만든, 이렇게 크게 무기처럼 생긴 전화기를 만든 시점이 1983년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일반 소시민이고 일반인인 제가 휴대폰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1998년이니까 약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개발되고 난부터 15년의 기술 발전이 이루면 모든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로 도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로드맵에서 2020년에 이제 한번 연구 개발해보자라는 시점으로 돌아와서 2035년에 모든 국민들이 EV토를 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점까지 약 15년, 전화기 개발되는 시점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AM이 발전이 되려고 하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쓰는 단어들을 UAM 말고 RAM, AAM으로 쓰고는 싶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단어가 UAM이기 때문에 UAM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UAM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UAM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체도 만들어야죠. 뜨고 내릴 수 있는 2차 전력 시설도 만들어야죠. 운항하는 항공사도 필요한 거죠. 수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관제나 항해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카카오 택시나 우티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착륙장이 규모가 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측면이고요. 한국공항공사는 저기 중에서 이착륙장과 관제, 항행통신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듯이 UAM 기체는, EV토리라고 하는 기체는
날개가 없는 형태, 드론을 키워서 사람을 태우자는 개념부터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항이나 중국의 이항이나 독일의 볼로콥터사는 드론을 만드는 업체였고 독일 볼로콥터는 헬기를 만드는 업체여서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들을 생각을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키워서 추력을 좋게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는 멀티콥터형을 만들어서 이항이나 볼로콥터는 저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직으로 뜨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는 날개와 앞으로 가는 날개가 다르게 있는 리프트 크루즈 방식을 만들어 보자. 이것들은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주로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는 날개를 가지고 앞으로 가는 형태니까 띄울 때는 다른 프로펠러로 띄워보자라는 측면에서 리프트 크루즈는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이나 코라, 아까 말씀드린 오로라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만드는 것들이고, 조금 한 단계 진화된 것들이 벡터 트러스트, 날개가 틸팅을 해가면서 앞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같이 쓰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현재 대세적으로 벡터 트러스트가 효율이 좋고 멀리 갈 수 있고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이쪽이 대세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멀티콥터형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멀티콥터를 만드는 회사들도 날개를 만드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빨리 이런 기체를 만드는 회사는 조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상장에 4개 회사가 지금 EV2 기체를 만드는 4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회사가 조비. 조비는 약 8조 원 규모의 비행기 기체를 상용화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서 8조 원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주식 가치를 8조 원에서 상장을 했고 최근에 6달러까지 떨어져서 한번 사볼까 고민을 했는데 또 올라서 지금 7달러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비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조비는 2023년 말에 인증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옆에 계시면 동영상 클릭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발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도래될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UMA 실현을 위해서 교통 관련 법 제도에 따른 연구가 선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한재현 박사님으로부터 UAM 실현을 위한 법 제도 연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에 근무하는 한재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가능하면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중한 그 세미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미 씨, 경운대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기체라든지 것들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는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할 때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UAM 산업들을 이제 육성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AM 실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UAM 관련된 국내 정책 동향 그리고 국제 동향, UAM 특징, 기체 개발, 서비스에 관련돼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 다음에 UAM 실현을 위해서 법제도 연구 방향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야별 추진 방향 마지막으로 시사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권에서 도로교통이 혼잡하고 지연되기 때문에 이제 3차원의 항공 모드가 이제 고려가 되는데 기존의 이제 항공기들이 활주로가 필요하고 소음 때문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활용이 어려워서 UAM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UAM 서비스를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EV톨,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면서
오버에서는 UAM 도심에서 이제 에어택시 운용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보다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UAM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기체가 이착륙 할 수 있는 착륙장에 해당되는 버티포트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PSU라든지 그 다음에 버티포트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지상 운송 사업자 등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야 사실 교통 체계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 동향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2019년도에 그 UAM 정책을 위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미래드론 교통 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그해 이제 다음해 이제 작년이죠 6월에 K-UAM 정책 로드맵 발표하고 산업계 연구개정을 포함을 해서 UAM 팀 코리아를 간촉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좀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K-UAM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K-UAM에 대한 운영 계획서가 이제 발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올 11월에 이제 도심 항공교통에 대한 비행 시연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UAM 서비스, 즉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UAM 특별법을 이제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서 이 동향을 보게 되면 결국은 UAM이 초창기에는 조종사가 탑승을 해서 운항하지만 어떤 단계에 돌아가면 이제 원격 조종을 통해서 된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율로 갈 텐데 이카오에서도 이제 여러 관련되는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인 알파스에 관련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민간 항공기가 급부상하면서 국제 기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카오에서도 무인 항공기 중에 알파스만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부터 이제 알파스 채널A를 운영하면서 분과별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부속서를 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워킹그룹 1은 가망 분야죠. 그러니까 인증에 관련된 분야를 이제 안엑스 8에 추가적으로 개정을 해서 알파스의 기본 가망 기준을 제시하였고 워킹그룹 2, 3에서는 C2링크라든지 디텍트 앤 어보이드에 대해서 안엑스 10에 개정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워킹그룹 4에서는 자격 증명에 관련돼서 안엑스 1의 이제 원격 조종사에 대한 자격 증명 제도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5에서는 문항에 관련돼서 안엑스 6에 추가적으로 파트 4의 알파스에 대한 운항을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있고 워킹그룹 6에서는 알파스에 관련돼서 C2링크 두절 시에 비상 절차 등을 포함을 해서 안엑스 2, 11 등을 개정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표와 같이 현재 이카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정들을 본다면 안엑스 1 같은 경우는 이미 개정이 완료가 돼서 내년 11월에 이제 체납국별로 적용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내년 초에 드래프트가 완성이 되면 이카오의 이사회 내에서 채택하고 발의해서 궁극적으로 2026년에 체납국별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이런 사항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조종 항목이라든지 UAM의 먼 미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UAM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K-UAM 컨옵스에 따르면 UAM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스텝 1 초기 단계에서는 UAM을 이제 운항함에 있어서 조종사가 기내에 직접 탑승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역은 고정형 회랑이라서 이제 코리도어를 적용을 하고 버티포트 입지는 이제 도시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스텝 2에서는 성장기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원격 조종사가 원격 조종으로 해서 UAM을 운항하고
그 다음에 도시권, 광역권의 이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스텝 3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비행, 조종사가 없이 자율비행을 하는 모드로 전환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아마 컨옵스에 담아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저희는 적응을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기체에 대해서 하나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공항공사에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체의 각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벨사의 넥서스라는 그 모델을 보게 되면, 에어택시 모델을 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가 한 대략 240km 정도, 조비사의 S4 모델을 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소음 같은 경우는 헬기에 뭐 100분의 1 정도로 조용하다 이렇게 하고, 항속거리는 한 240km 정도 되면 구미에서 서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커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볼로코프트사에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항속거리는 65km 정도 되는데, 올해 11월 달에 이제 김포공항에서 실제 시연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 이항사에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가 한 70km 정도 되는데, 이 사진은 이제 작년에 서울 여의도에서 시범 운영한 것을 이제 캡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도 이제 버터플라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수직 이착륙하고 이제 항속거리 나오고 현대차 주요 특징이 나오는데, 이러한 기체가 개발되면 실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여러 이제 관련된 산업들이 육성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기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UAM 서비스를 위한 고려 사항이 있는데, 주요 이슈 사항들을 검토를 해보면, 첫 번째, 그 기체 개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심에서 일단 안전하고 조용한 기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기존의 항공기와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가망 인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교통관리, 공역에 관련돼서는 전용 회랑 코리도를 설계를 하고, 기존의 이제 공항이나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민간 이양을 하게 된다면, 이럴 때 생기는 뭐 안전이라든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이제 보안,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이런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번째로 운송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항공 운송 사업의 어떤 문턱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사업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개념의 사업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인프라 측면에서도 보티포트의 건설과 운영을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수용성, 과연 이게 시스템이 운영이 될 때 이용자들이 안전의 측면과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잘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여러 장애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UAM 실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방향인데, 현재 국토교통부의 과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자리에 참석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같이 열심히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UAM을 기존에 있는 교통체계의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이라든지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이것들을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도심형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버티포트 전용 회랑을 통해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 서비스할 때 법제도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되, 마지막으로 이게 서비스 초기에 안전 확보와 그 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지원할 사항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UAM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방향으로 본다면
기존의 항공법 체계를 이제 먼저 고려를 하겠는데, 기존의 이제 항공기 운항에 관련돼서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들을 기반으로 하되 UAM의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공항에 적용되던 공항시설법이 있는데 그 공항과 이제 버티포트를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UAM 같은 경우는 도심 교통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교통체계 효율화법의 여러 타 수단들의 그 교통들을 다룰 수 있는 상위법 체계에 좀 편입을 해서 좀 근거를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 상위 계획과도 연계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도로라든지 철도와의 그 연계 등을 고려를 해서 아무튼 이용자가 빠른 이동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관련된 법들을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국가적으로 그것을 지원할 것인지도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크게 안전 분야, 보안 분야, 사업 분야, 인프라 분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안전 분야에 관련돼서 기존의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항공안전법을 최대한 준용을 하되 UAM 특성에 따른 운항 개념의 변화라든지 전용 해랑에 대한 민간 운항 관리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UAM 특별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 보안에 관련돼서도 기존의 항공보안법이 있긴 하지만 항공기와 공항에 대한 보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명 항공기와 버티포트에 왔을 때 어떻게 간소화하면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할지 이런 것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항공사업법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근거들이 나왔는데 이들을 토대로 해서 UAM 운송사업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에도 UAM PSU라든지 버티포트 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공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주도해서 건설 운영을 했다면 버티포트는 교통시설로서의 버티포트는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이제 추진 방향을 보게 된다면 안전 분야는 현재 항공안전 체계를 최대한 준용을 해서 새로운 그 사업자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돼서는 기존의 항공안전법 체계를 최대한 준용하도록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다만 이제 기체의 가망 인증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은 이제 항공안전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안 분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항공기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공항에 관련된 사항들은 버티포트에서 수속과 탑승 특성에 따라서 적용을 하되 그 절차들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예를 들면 탑승자 확인에 집중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항공사업법상의 소형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여러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UAM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공항시설법의 공항 운영자와 운수사업법의 터미널 사업자들의 개념을 가지고 버티포트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UAM 운송사업자는 여러 가지 버티포트 입지, 노선 등 운항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사업자들과 연계해서 사업 계획을 제시를 해서 승인 후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버티포트 분야인데요. 버티포트 분야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상위법의 최상위법의 교통체계 효율화법과 국토계획법에 교통시설로 포함하도록 해서 기존의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되도록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항시설법상 공항이 아닌 비행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를 해서 하는데, 이제 공항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철도역이라든지 터미널 교통시설 운영관리와 비교 검토를 해서 적정한 대안을 찾아서 민간이 좀 참여를 해서 UAM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UAM 특별법을 어떻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사점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구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여러 사항들을 해보는데,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치하고 있고, 여러 중요 인프라도 있고, 인구 분포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앞에서 여러 기관에서 제안했듯이, 그 UAM에 관련된 사업들을 구미시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거점 지역별로 버티포트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버티포트 사업자라든지 유행 운송 사업자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관광 목적 아니면 운송 목적으로 여러 사업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UAM과 관련된 제작은요, 수업제도 정확하게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안내자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이한 질문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마치고 여기 질문 있습니다. 발표 이야기하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좋은 강연 들려주신 네 분의 비대 발표 관계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